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상구 박사입니다. 어, 이번 주 시장 많이 힘드셨고 많이 답답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월요일 시장이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넘고 또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그 이후 또 줄곧 하락의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코스피는 3000포인트가 깨지고 코스닥은 거의 9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오는 등 굉장히 또 한 주 동안 하락폭을 키웠던 공포스러운 주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더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어서 좀 더 장밋빛 모습을 바라보고 시장을 봤을 텐데, 또 이런 부분을 또 시장은 쉽게 용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개인이 돈 버는 것을 굉장히 또 싫어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참 항상 시장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 바람은 매일매일 아주 영원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시 30분이 좀 넘었는데, 오늘은 오전부터 이제 바쁘게 다니다가 오후에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약간 반주 정도 하고 거실에서 잠이 들어 버렸는데, 또 눈을 뜨니까 새벽 1시더라고요. 다시 눈만 뻐끔뻐끔 뜨다가 또 잠을 설치고 3시 4시 다시 잠이 들 바에는 차라리 영상을 하나 더 만들고 또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다가 잠이 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영상을 좀 만듭니다. 최근 제 영상을 보시면, 그리고 라이브 방송 때도 그렇고 여러 말을 많이 드렸죠. 참 시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드렸는데, 정말로 많은 조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상승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시장의 흔들림과 시장의 이 예상 밖의 개인들의 수급, 그리고 해외 증시의 모습 등 전반적인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 속에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시장을 봤어도 그동안 끌고 왔던 수익 종목군들 많은 폭의 수익도 좀 깎아먹고 그러면서 저도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이익을 실현하는 부분에서 실현을 하고, 그 이전부터 이미 현금 확보를 많이 해 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예비 자금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시장을 바라보고 시장을 이 하락하고 있는 시장을 바라보는 마음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 공포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항상 이 넥스트 스텝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지수가 빠지는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지수가 빠질 때 빠지네 하고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지수가 빠진다 그러면 지금의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 빠질 것인지, 그리고 지금 시장을 하락하게 만든 주 원인이 뭔지에 대한 거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금요일 제가 이제 저희 VIP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라이브 방송 회원님들하고 금요일 날 이야기했던 거 전혀 하나도 빼먹지 않고 한번 영상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마감 시장, 시장의 하락의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수급적인 논리에서 따져봐도 문제가 되겠지만, 12월 말부터 1월까지 고점에서 만들어진 대량의 매물이 상방에서는 벽을 만들어 두고 그 큰 물량의 소화가 분명히 필요한 순간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 사이에 게임스탑이라는 복병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증시에서 그런 게 있죠. 이 악재라는 부분, 이 악재라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상한
하는 악재죠.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매일매일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증가하고 또 증가하고 했을 때 최초 코로나가 터졌을 때와 그 이후 코로나 미국 확진자가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을 돌파할 때의 시장의 흐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측 가능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고요. 그러나 반대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 밖의 악재, 예상이 안 되는 악재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블랙스완이라는 거죠. 네, 블랙스완. 네, 이 블랙스완이 이 게임스탑으로 터진 겁니다. 안 그래도 수급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 게임스탑으로 인한 나비 효과가 아시아 시장에 번지게 되었고요. 이 아시아 시장 안에서도 흔히 우리나라를 뭐라 부르냐, 글로벌 ATM이라고 하죠. ATM기. 네, 글로벌 호구라고도 하고요. 왜 이런 말이 붙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봐야 됩니다. 말이 호구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 외환시장 그리고 선물옵션 파생시장, 특히 파생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 가장 거래대금이 크고 가장 큰 시장이 대한민국 파생시장입니다. 그만큼 외환 거래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뺄 때 꺼리낌없이 빼가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대한민국에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죠. 전 세계로 호령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아시아 탑급의 LG전자, 현대차, SK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증시에서 돈을 빼가기가 쉬웠고 그 과정에서 타 증시보다 더 많은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는 기본적으로 호재 악재를 떠나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보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악재는 그동안 테슬라 이후에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 터진 것인데 그러니까 과거에도 테슬라의 이 쇼커버링이 크게 발생을 했죠. 그때도 그 위에 터진 건데 게임스탑에서 하루에 수백 프로, 뉴커셉 에너지에서 900%, 다시 말해서 이 사태로 인해서 처음에는 멜빈 캐피털 14조 손실, 시타텔 3조 이상의 긴급 수혈 받고 그 외에 아직 이름이 나오지 않은 해치펀드 몇 개가 파산 직전에 있다라는 말이 금요일날 오후장에 외신 쪽에서 좀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상한 주식들에서 하루에 500, 1000% 날아가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굉장한 불확실성을 만든 거죠. 이거는 금요일날 제가 적어놓은 26조 3천억이 사실은 수요일날 이미 나왔던 손실 확정 금액인데 여기서 더 확대됐고 지금 80조에 이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퀀텀 매매, 즉 기계가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그런 기계적인 매도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내용은 전부 다 금요일날 장 마감하면서 적기 때문에 일부 수정이 저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미국 현지에서 이러한 과열된 주식 거래를 막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도 다시 풀었죠. 이게 이제 로빈후드 앱에서 그 전에는 막았는데 이거를 다시 풀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공매도가 일파만파 커지게 된 이유는 이 공매도한 수량이 유통 주식 수보다 많다라는 거를 시장에서 그 누군가는 발견을 했고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 대한 이 시스템적인 문제로 알려지면서 대거 매수세가 몰린 거죠. 그럼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큰 피해를 보고 또 누군가는 또 이 과열에서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해결 가능한 악재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키우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표상 코스피 3000 이탈, 추가 하락 시 2800포인트까지 열려 있으나 그 전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금요일날 종가 전에 이거는 보셨다시피라는 말은 동시효과 부분에서 보통 우리가 아는 이 반대 매매는 증권사에서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증권사의 신용이 막히고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쓰는 다른 쪽의 루트가 많이 있어요. 네, 저축은행 뭐 가깝게 뭐 신용저축은행들에서 스탁론을 땡긴다든지 신용 주식담보대출을 통한 매수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분명히 됐기 때문에 통상 이러한 부분은 장 막판에 투매가 나옵니다. 증권사는 시스템상으로 장 전에 하한가에 매수 그 매도를 누르지만 스탁론이나 이쪽은 종가 직전에 다 팔아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장 막판 금요일날 장 막판에 변동성이 더 나왔고 뭐 나스닥이 좀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월요일 시가를 좀 봐봐야 되겠죠. 이미 나스닥의 하락분 이상의 국내 증시의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투매가 나오더라도 월요일날 빠르게 찍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봐야 되고 포지션 유지하고 반드시 매도 현구만 대응해서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결론은 뭐 또 변동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정도로 보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수가 빠진다고 앞으로 더 큰 폭락이 올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죠. 저는 아니 올시다. 입니다. 시장은 추세라는 것을 만들고 이 추세가 우리가 바라보는 추세가 큰 틀에서 장기 상승의 흐름의 추세인지 아니면 단기 상승의 흐름의 추세인지를 봐야 되나 이미 지금의 시장은 장기 상승 추세 안의 단기 하락 조정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일단 큽니다. 이 점이 일단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앞으로 더 큰 폭락보다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시장에 상승할 때 6개월 상승, 2-3개월 조정, 이번에 3개월 상승, 1-2개월의 조정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이미 조정은 3주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럼 앞으로 3주 더 혹은 길면 5주 정도 조정파가 진행될 가능성, 또 이 가운데서 반등 주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비중 조절과 종목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가 저는 결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일단 틀을 가지고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아닌 것하고는 천지 차이겠죠. 사실 지수 다이버전스에 대한 글을 이제 카페에다가는 28일날 낮에 올렸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28일이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언급을 했어요. 다이버전스가 진행 중에 있다. 이 구간에서도 다이버전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는 약간의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다이버전스 말을 하는데 지수는 이미 다이버전스가 꽤나 일찍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이미 지수는 다이버전스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시장에서 저희는 조심을 했고 이 구간에 현대차라든지 뭐 효성그룹주를 매매해서 잘 매도를 했고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이제 대부분 많이 팔지를 못해서 수익률을 많이 깎아 먹은 부분이 있지만 다이버전스가 완성이 된 거는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이버전스가 역으로 터질 때도 있다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항상 하락 다이버전스만 있는 게 아니다. 네, 하락 다이버전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이런 거죠. 여기서 지수가 빠지고 다이버전스가 터지는 구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락 상승할 때 하락 다이버전스가 터지기도 하고요. 터졌죠. 그 다음에 하락할 때도 반대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다이버전스를 나중에 활용을 해서 일단 지수의 바닥을 찾아보는 것도 좋죠.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이 과열권 지표가 여기를 안 넘은다면, 네, 이렇게 안 떨어진다면 이 구간이 단기 상승 다이버전스가 또 나오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금이 있는 사람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시장을 판단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 하에서 종목군들을 바라보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계속 뭐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금은 증시 자금은 어떠한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12월 말부터 1월 마지막까지 거래까지 개인이 20조 이상을 코스피에서 순매수했습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은 뭐 4거래일 동안 무려 8조를 더 샀기 때문에 14조 플러스 8조면 22조를 그냥 시장에 갖다가 때려 박았죠. 굉장히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코스닥도 물론 순매수고요. 자, 1월 초 증시 자금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는 74조였고 지금은 대략 65조대. 뭐 다시 한번 봐보면 증시 주변 자금 동향을 보면 27일 날 또 70조를 찍었네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74조를 찍고, 네, 증시 자금이 74조를 찍고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예탁금이 올라간다. 이거를 받고도 올라간다. 지금 70조대, 70조대, 뭐 68조에서 70조라고 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고객 예탁금, 이건 뭔가? 네, 돈은 무지하게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닌가? 즉, 수급은 좋지 않으나 유동성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외인이고, 제가 기관이고, 이 시장을 큰 틀에서 설계한 사람이라면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유동성 환경 속에서 증시에 돈이 더 들어온다면 버블을 키워서 더 키우고 더 키워서 다시 한번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떠넘기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증시 주변 자금 속에서 만약 증시 주변 자금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고객 예탁금이, 그러니까 이때도 이렇게 꺾였죠. 이때는 그렇게 또 이렇게 올라온 거는 대형 IPO에 대한 자금들이 이렇게 올려놨고 이 평균치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 조정을 거치고 올라오고 조정을 거치고 계속 올라와요.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증시는 쉽사리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박스권을 갈 거다 라는 거에 또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 신용융자 부분은 항상 문제가 되겠지만 이때도 보면은 한 번씩 꺾어주는, 그러니까 이때가 10월달이죠. 10월달 마지막에 신용을 한 번 정도는 꺾어주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용을 한번 꺾고 다시 올려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즉 증시 자금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지와 저항을 꼭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코스피 기준 단순 수치로만 보면 상승장일 때는 절대 60일 이평까지, 즉 60일 이평선까지는 이 2개월 좁히지만 상승 구간에서는 60일 이동 평균선을 쉽게 붕괴시키지 않습니다. 장기 이평선은, 그러니까 뭐 생명선이라고도 하죠. 추세선. 네, 제가 말을 잘못했고 21선이 생명, 60일은 추세선인데 추세선을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즉 추세가 상방이다라는 것을 시장에 알리기 때문에 단지 20일 이평을 좁히는 구간은 있는 거죠. 자, 과거 차트를 한번 우리는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구간을 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과거의 대세 상승 시점의 차트를 보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우리의 증시는 이 언저리, 이런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60일 추세선이 꺾인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은 이런 구간에서 돌파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국내의 증시로 보면 이제 이 당시에 뭐 마의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증시가 조정을 받고 증시가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부분을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파동을 지금 만들었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의 1000포인트를 3000포인트로 가정을 했을 때 결국은 60일선까지 코스피가 좁히고 올라가고 좁히고 올라가는 모습을 올해도 계속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60일선이 꺾이면 이제, 그러니까 이 추세선이 곡선이 꺾여버리면 그때는 네, 박살난다라고 틀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장기, 중장기 대세 상승 시절이 있죠. 이때도 바닥에서 대세 상승이 터졌고요. 이때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때 같은 경우도 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2200포인트니까 140%가 뭐 몇 년에 걸쳐서 올랐습니다. 2년에 걸쳐서 굉장히 올랐는데, 오르는 기간 과정 속에서도 증시는 항상 원웨이 상승이 아니라 항상 조정 구간을 거치고 간다. 즉 이평을 줄이는 과정을 보이고 결국 쌍봉이든 뭐든 만들고 죽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돌아와서 지금의 코스피 기준에서도 분명히 60일선과의 이격을 좁히려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이평선의 첫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여기 첫 자리입니다. 상승 구간의 21선 첫 자리. 당연히 이날은 대형주를 매수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정도는 매수는 해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돌파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가 나름의 거래 대금을 늘려오면서 돌파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3000포인트를 깨는 구간도 강력한 지지가 있는 구간이 맞습니다. 뭐 보수적 투자자라면 당연히 이런 구간보다는 60일 2평 근처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지만, 지지와 저항으로 놓고 봤을 때 코스피 기준 돌파 구간은 분명히 2800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은 2800을 지지 구간으로 볼 것인데, 모두가 기대하는 2800은 지금이 아닌 반등 이후 떨어질 확률이 높다. 즉 지금의 2800포인트, 지금 기준에서 시장의 2800포인트 다 아는 60일 2평의 첫 자리, 60일 2평의 첫 자리는 이번 하락에서
뭐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은 이번 하락에서 여기를 찍고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네, 이 언저리에서 이 언저리에서 이렇게 올랐다가 이 다음에 이렇게 찍고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올 확률이 저는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뭐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는 걱정보다는 이 언저리에서 반등을 했을 때 과연 이 구간에서 물량을 줄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선택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구간에서 분명히 뭐 좀 더 떨어져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서 이 구간을 맞을 거고요. 맞는 과정 속에서 21일평선은 이렇게 꺾이겠죠. 그럼 꺾이는 과정이 여기서 뭐 지금 바로 가면은 여기 맞는 거고 좀 밑에서 가면 이렇게 맞는 게 나올 겁니다. 맞고 21평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중기 이평선이 이렇게 가는 과정을 만날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이평선의 트위스트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기준에서의 지지와 저항은 2800인데 거기보다는 조금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고 금요일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선물지수 기준으로 402.5포인트 구간에서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풋이 단기에 뭐 300%짜리, 100%짜리가 허다하게 나오면서 이 파생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커졌는데 시장이 한번 급락이 나온다. 많은 또 투자자들이 풋에다가 걸었어요. 네, 쉽게 수익을 줄까? 저는 이 부분에서 오히려 반대로 반등 확률이 높은 시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날 주식을 매수하셨고 하셨다든지 하신 분들은 좀 더 떨어지더라도 뭐 너무 일일비 하는 것보다는 네, 반등을 기다리는 게 저는 훨씬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기준 60일 이평선의 첫 자리 금요일날 나온 게 60일 이평선의 첫 자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매를 임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 중에 이제 장 막판에 급격하게 또 밀어버리면서 투매가 나왔고 이 구간을 먹은 사람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아마 이 구간에서 여러 종목을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 구간에 들어가서 여러 종목을 좀 매매를 하고 좀 단기 매매 정도만 했었는데 일단 의미 있는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허나 코스닥 기준에서 봤을 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의미 있는 구간은 900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60일 이평선에서 첫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구간까지를 빼야 여기를 빼면 더 의미 있는 이 또 121선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이 변동성에 더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진행이 되죠. 이게 올라오기 위해서는 날수를 채워야 돼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진다. 그럼 1에서 2주 내로 이게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거고 훨씬 더 코스닥에서 수익을 낼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적으로만 본다면 저는 오히려 기회가 코스닥 시장에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큰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코스피에서 먹을 폭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먹을 폭이 굉장히 저는 많은 차트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월봉상이라든지 모든 구간에서 봤을 때 코스닥이 저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구간을 지금 만들어 놨고 얘가 빠져서 월봉이죠. 다음 달 봉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의미 있는 구간
여기에 있는 이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만 해준다면, 여기서 반등만 해준다면 이 다음에 공이 여기서 아래 꼬리를 들어주면 더 좋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시장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닥 중소형주를 어떻게 잡을 건가에 대한 주적 포지션을 좀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핵심 지지 구간은 아니다. 60일 차짜리에서 물론 반등도 나올 것인데, 이 반등으로 상승 시 61선 2평 후 900포인트 지지 테스트 하러 갈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며, 그곳을 기점으로 횡보를 보이며 상승 추세를 탈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건지에 대한 부분이 어, 어, 죄송합니다. 자,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개개인마다 저는 결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에서 글로 말을 했다시피 반등을 했을 때 물량을 줄인다든지, 내가 최고점에 사서 현금이 100%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고점에 100% 주식을 다 샀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테마주인가 실적 성장주인가. 이렇다 할 때는 실적 성장주는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상방이다 라고 하면 비중은 줄일 수는 있으나, 네, 100% 손절보다는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테마주는 철저하게 잘라내야 된다. 테마주는 그 테마가 다시 돌지 않으면 못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뭐 이런 식의 결단이 있어야 됐고, 매수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바뀌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했죠. 당연히 시장이 흔들리기 전에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현 구간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기존 포지션 유지하고 무대응, 그리고 추세 끝까지, 그러니까 종목의 추세가 완전히 끝나는 것까지 볼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개개인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며, 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 근거가 부족하다,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 현금 확보를 반등 시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더 질문이 필요하겠죠. 어디서 줄이고 어디서 뭘 사야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두 가지 나뉘면 당연히 첫 번째는 바닥권 종목, 흔히 말해서 코로나 이후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바닥권 종목을 말합니다. 종목을 줄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당연히 종목분들이 저는 아직도 많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뭐 줄이더라도 그간의 매수를 못했던 부분이라면 잘 매수하면 중기적으로 큰 문제 없이 더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근거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손절보다는 그냥 들고 가는 게 오히려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2020년도에 크게 상승했던 업종 중에 성장성이 뚜렷하고 시장에서 대장을 했던 종목 섹터를 봐야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최고점이라면 반등 시 어떠한 종목이라도, 위랑은 약간 다르죠. 반등 시 어떠한 종목이라도 비중 축소하고 다시 잡아야 되는데, 이때 대장주 위주로 갈아탈 연구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최고의 종목, 최고의 성장주는 뭡니까? 당연히 전기차, 즉 2차전지, 그리고 IT 반도체 섹터,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섹터가 되겠죠. 이 세 섹터 안에서 각각의 대장주를 분류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X 붙여서 보면은 2차전지 안에서는 양극재 가장 많이 들어가죠.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케미칼, SKC가 떨어진다면 동아기업까지 봐야 되고, IT 반도체 있을 것이고, 친환경으로 넘어가죠. 친환경, 태양광, OCI 기다려 봅니다. 현대에너솔루션 좋죠. 그 다음에 풍력을 보면 미국의 이 바이든 정부에서 가장 천명한 게 뭡니까? 당연히 풍력 타워 늘리겠다 아닙니까? CS 윈드, 미국계 기업 매출 90%인데 국내랑 차원이 다른데, 이걸 보면서 CS 윈드가 얼마나 떨어질지 잘 기다려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소, 태동기입니다. 수소 기업 중 1위 하는 기업을 잘 찾아서 매매하는 것도 좋다. 저는 효성그룹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면,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키울 때 단기 매매는 어떠한가? 저는 이 부분에서 그랬어요. 최근에 라이브 방송 중에도 단기 매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시장에서 날고 뛰고 한다는 모든 트레이더들 다 조심하고 있는 가운데 어찌 앞날을 알아보고 단기 매매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은 1분, 5분, 10분
30분. 이 변동성이 엄청 커요. 이 변동성의 바다 속에서 사실 칼 손절이 되지 않는 사람들, 경험이 부족하신 분은 단기 매매를 안 해야 됩니다. 그냥 아예 하질 말고, 이 시장이 적어도 지표상 21평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단기 매매를 해도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근거는 단기 매매를 하면서 손절이 잘 안 된다는 거는 물린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죠. 물린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물리더라도 다시 지수가 올라가면 종목도 따라갑니다. 그런 매매를 해야 계좌가 이런 변동성 장세, 단기 하락 장세에서 녹아 내리지 않습니다. 자, 저는 단기 매매도 하고요. 단기 스윙도 하고 중장기, 장기 투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예를 들어서 사실은 매매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매매를 하고 있고, 매매한 종목분들만 간단하게 본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나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매매를 하겠죠. 예를 들면 시장이 안 좋을 때 하는 매매들이 있어요. 시장이 녹아내리면서 매매를 하는 종목분들이 있겠죠. 근데 대응이 안 된다면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매매를 하면 오히려 박살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뭔가에 대한 기준들은 있어야 매매 자체가 진행이 분명히 될 거니까. 금요일날 매매했던 모든 종목군들이네요. 물론 이 안에서도 손절을 했고요. 미투온이라는 종목은 들어가서 손절도 하고, 박셀바이오는 매매를 해서 이 구간에 걸어놓은 게 체결이 안 되는 바람에 나머지를 못 팔고 여기서 더 사서 일단은 시간 외에 좀 올라서 물량을 좀 줄여놓고 이런 매매들을 하는데, 손절이 되지 않으면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지금 구간에서 손절이 되지 않으면 매매를 했다가는 계좌가 녹아내려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다 일어나서 굉장히 좀 두서없이 또 40분 가까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말을 하다 보니 오늘은 좀 내용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까지 라이브 방송 가입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사실 시장과 전혀 벗어나는 매매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믿으시고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남은 일요일 즐겁게 보내시고 또 일요일 저녁 라이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